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란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적어 서로 인사해 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안의 사무실 책상 위 은색 액자 속에서 민준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지안은 그 미소에 답하듯 마주 웃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결혼식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쓸어내렸다. 예식까지 23시간 58분. 내일 이 시간이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박지안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마치 운명의 책에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 느껴졌다. 그녀에게 민주는 단순한 예비 남편 그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 행복의 설계자였다. 완벽한 미래의 청사진을 들고 나타나 그동안 그녀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빈 공간들을 채워준 남자였다. 그들은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함께 계획했다. 교회에 짓고 있는 꿈의 주택은 이제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위스로 떠날 신혼여행도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심지어 미래의 아이들 이름까지 그녀의 일기장 속 작은 메모에 소중히 적혀 있었다. 민주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지안에게 유일한 확신이었다. 그는 지안이 늦은 밤마다 올리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휴대전화가 부드럽게 진동하며 민준의 메시지를 알렸다. 지금 내 생각 중이야. 얼른 집에 가, 내 예비 신부님. 지안의 마음은 순식간에 따뜻해졌고 하루 종일 숫자와 제안서에 시달리며 쌓인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 이 남자는 미소가 꺼지지 않는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책상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껐다. 하지만 곧장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대신 달콤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성스러운 서약으로 묶이기 전 마지막 서프라이즈였다. 그녀는 비프 웰링턴을 요리하기로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마다 민준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복잡한 요리였다.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것은 그녀의 사랑의 헌사이자 그들의 화려한 싱글 생활을 마무리하는 요리가 될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는 프리미엄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최고급 재료들을 샀다. 최상급 안심, 신선한 양송기버섯, 그리고 수입, 페이스트리 생지. 나중에 요리를 맛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을 민준을 상상하며 꼼꼼하게 골랐다. 민준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그녀는 이미 익숙한 주방에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고소한 버터 향과 버섯 볶는 냄새가 퍼지며 실내를 사랑의 온기로 채웠다. 2시간 후 그녀의 걸작이 완성되었다. 황금빛으로 구워진
비프 웰링턴이 접시 위에 완벽하게 차려졌다. 그녀는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에 예쁘게 담은 뒤 민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신혼집에 입주하기 전 그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분의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오피스텔은 어둡고 조용했다.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마 마지막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었나 봐. 지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해하려 했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팬트리 테이블 위에 음식 상자를 내려놓았다.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그녀는 문이 살짝 열려있는 유일한 방 침실로 향했다. 좁은 문틈 사이로 들려온 것은 피곤에 지친 코골이 소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작은 웃음소리였다. 경쾌하고 교태 섞인,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하게도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 비서 소희의 웃음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스며들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이 못 박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민준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성은 그 거짓말을 거부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문을 더 활짝 밀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영혼을 밑바닥까지 찢어 놓았다.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지안의 세상은 순식간에 회색 빛으로 변하더니 소리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내일이면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민준.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던 그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팔에는 역시나 그녀가 아는 누군가가 안겨 있었다. 매일 그녀를 팀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여자 그녀가 자신의 스케줄 관리를 믿고 맡겼던 소희였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소희가 단정하게 입고 있던 오피스 룩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어 가장 비열한 배신의 말없는 증인이 되고 있었다. 달콤하고 익숙했던 소희의 향수 냄새가 이제는 그들의 신성한 사랑을 증명해야 할 방의 공기를 더럽히는 독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지안의 목구멍이 턱 막혀왔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낯선 차가운 힘이 갑자기 그녀의 의식을 장악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감정이 제거된 딱딱한 로봇 같은 동작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전히 떨리는 손 안에서 휴대전화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켰다. 플래시가 2번 터지며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디지털 이미지로 영원히 박제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10초 동안 그녀는 그 역겨운 광경을 녹화하며 깊이 잠든 두 사람의 얼굴이 한 프레임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했다. 잠든 민준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늘 그리워하던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은 괴물의 가면처럼 보였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녀는 반사적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짓밟혀 뭉개진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작은 몸짓이었다. 증거가 휴대전화 갤러리에 안전하게 저장되자 그녀는 화면을 껐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듯 발걸음은 가벼웠다. 주인을 문 독사 두 마리가 쉬고 있는 것을 깨우기라도 할까봐 그녀는 아주 천천히 침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팬트리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는 비프 웰링턴을 지나쳐 걸어갔다. 온 마음을 다해 요리했던 그 음식은 이제 그녀 마음의 장례식을 위한 제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뒤로 문을 닫으며 민준뿐만 아니라 사랑 신뢰,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체가 되어버린 그녀의 미래까지 모두 버리고 나왔다. 지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치는 창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은 비었고 가슴은 공허했지만 도시를 깨우는 여명과 함께 지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자각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기도를 올렸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녀는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용서할 힘이 아니라 버텨내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구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침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방금 인생을 파괴한 폭풍우 따위는 없었다는 듯 일정한 속도로 타자를 쳤다. 아침이 되자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들어왔다. 이제는 역겹기만 한 그 이름이었다. 민준 좋은 아침이야, 내 천사. 너와 영원히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해. 지아는 무표정한 눈으로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미소 짓게 만들었을 메시지가 이제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는 답장을 쳤다. 지안, 좋은 아침 자기야. 나도 그래. 예식장에서 봐. 문장 끝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그녀의 가면은 완벽하게 착용되었다. 사무실은 결혼을 축하하는 행복한 기운으로 이미 시끌벅적했다. 꽃과 축하 메시지가 그녀의 책상을 장식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준비로 바쁠 텐데도 여전히 생기 있어 보인다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지아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친절한 미소로 모든 인사에 화답했다. 눈가에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가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소희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두꺼운 화장과 억지스러운 눈웃음으로 가리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팀장님. 저도 정말 기뻐요. 내일 시까지 모든 게 순조롭길 바랄게요. 그녀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커피를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일부러 소희의 손에 잠시 닿자 소희는 약간 놀란 듯 했다. 정말 고마워, 소희 씨. 소희 씨는 참 착해, 지안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소희의 얼굴에 덮인 거짓말을 꿰뚫어 보듯 빤히 응시했다. 아, 참. 점심시간 전까지 X 프로젝트 입찰 최종 서류 좀 준비해줘. 싱가포르 클라이언트가 오늘 중으로 데이터 최종 확인을 원하거든. 그 지시는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해서 잠시 어색해하던 소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소희는 지안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안도하며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방금 상사의 눈빛이 이미 판결을 내린 판사의 눈빛과 같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1시간 후 지아는 사무실에 없었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잠시 외출 허가를 낸 상태였다. 사실 그녀는 다른 오피스 빌딩의 개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친구인 지수, 그리고 신뢰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정 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대형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 지안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띄워져 있었다. 지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런 쓰레기 같은, 당장 다 취소하자. 지아나, 내가 다 처리할게. 고소해버리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저었다. 아직이야, 지수야. 아직 충분하지 않아. 드시. 지수를 침묵하게 만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답했다. 단순한 불륜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어. 정 부장님, 이걸 조사해 주세요. 지안이 노트북을 가리켰다. 지난달 우리 회사가 X 프로젝트 입찰에서 아주 근소하고 비정상적인 차이로 경쟁사에 졌어요. 처음부터 정보 유출을 의심했었죠. 소희 씨의 컴퓨터와 민준 씨의 이메일에서 최근 3개월간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추적해 주세요. X 프로젝트나 경쟁사와 관련된 건 뭐든지 찾아주세요.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며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로그를 열어젖혔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지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한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한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 정 부장은 노트북 화면을 지안과 지수 쪽으로 돌렸다. 팀장님, 직감이 맞았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화면에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흔적이 보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썩어빠진 배신의 경로였다. 비용 분석과 입찰 전략이 담긴 기밀 파일들이 소희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된 흔적이 있었다. 몇 시간 뒤 민준의 오피스텔 IP 주소에서 같은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동일한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이 민준의 개인 메일에서 입찰을 따낸 경쟁사 이사에게 전송되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 배신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와 신뢰, 그리고 팀원들이 수개월간 흘린 피땀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짓밟은 사건이었다. 지아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서서히 소름 끼치는 옅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지수가 몸서리칠 만큼 무서운 미소였다. 좋아. 지안이 뱀처럼 속삭였다. 내 마음만 가져간 게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물까지 훔치려 했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갈 차례야.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훨씬 더 큰 목표를 갖게 되었다. 결혼식 전날 저녁 가족 만찬. 독신으로서 지안의 마지막 밤은 신성하고 따스함으로 가득 차야 했다. 부모님의 집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꽃향기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졌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웃음소리와 가벼운 대화가 공간을 채우며 완벽한 행복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지아는 부드러운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는 얼굴에 붙여놓은 무거운 가면 같았다. 뺨의 근육이 뻣뻣하고 피로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그 표정을 유지했다. 친척들이 그녀를 칭찬하며 민준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말할 때마다 지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속으로는 수천 개의 칼날이 찌르는 것 같았다.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며 환한 얼굴로 오가는 어머니가 보였다. 민준의 아버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 진심이었다. 부모님의 순수한 행복을 보며 죄책감이 날카롭게 지안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내일이면 그녀가 이 행복을 파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민준과 소희의 모습이 다시 뇌리를 스치자 죄책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복수의 불씨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민준이 부모님과 함께 예단을 들고 들어왔다. 민준은 어머니의 한복과 잘 어울리는
멋진 정장 차림으로 늠름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다가왔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지안의 손을 잡더니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일 널 내 사람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난 전 우주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야. 그가 최대한 로맨틱하게 속삭였다. 주변의 어른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몇몇은 감동하여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지아는 손등에 닿는 민준의 입술이 역겨운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다. 거칠게 손을 빼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녀는 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민준 씨.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위협을 눈치챈 건 지안뿐이었다. 명배우인 민준은 그것을 그저 넘치는 사랑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다. 지안의 계획은 오늘 밤 실행되어야 했다. 민준의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접근해야 했다. 기회는 식사 도중에 찾아왔다.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 민준이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올려두는 것을 보았다. 계획한 대로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오미자차 잔을 들고 걸어갔다. 민준 옆을 지나가던 순간 그녀는 카펫 끝에 걸린 척하며 잔에 든 음료를 민준의 비싼 셔츠 위에 쏟아버렸다. 어머, 미안해, 민준 씨. 내가 실수를 했네. 지안이 당황한 척 연기하며 외쳤다. 분위기가 조금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은 놀라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사람들 앞이라 침착해야 했다.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그가 끈적한 얼룩을 닦아내며 말했다. 어른들이 몰려들어 걱정하며 조언을 쏟아냈다. 지안이 만들어낸 그 작은 혼란 속에서 그녀는 행동을 개시했다. 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채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전화를 재빨리 낚아챘다. 정 부장이 준비해준 해킹 앱은 이미 그녀의 폰에 준비되어 있었다. 근거리 공유 기능을 통해 단 한 번의 전송, 그리고 히든 설치 클릭 한 번이면 충분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3초 만에 앱은 민준의 폰 화면에 아무런 아이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민준이 씻기 위해 화장실로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지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지안에게 그 방은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휴대전화 앱을 열었다. 평범한 개상이 아이콘으로 위장된 그 앱은 사실 도청 장치의 제어 패널이었다. 주변 소리 녹음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배신의 세계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차문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민준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젠장. 오미자차 때문에 비싼 셔츠만 버렸네. 뭐 내일이면 걔 재산이 다 내 거 되니까 양복점 하나 통째로 사면 그만이지. 지안의 심장이 굳어졌다. 곧이어 민준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저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잘하는 목소리 소희였다. 어때 자기야? 행사는 잘 끝났어. 소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잘 끝났지. 내 영이 끝내줬어. 장모님이 나 로맨틱하다고 감동하시더라니까. 민준의 오만하고 경멸 어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숨이 무거워졌다. 조심해, 민준 씨. 난 좀 걱정돼.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팀장님 눈빛이 좀 이상했어. 눈치챈 건 아닐까 무서워. 소희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컸다. 의심은 무슨, 제발 소희야. 그 여자는 날 너무 사랑해서 의심 같은 거 못해. 일할 땐 똑똑한 척해도 나랑 관련된 거면 장님이 따로 없어. 내가 무슨 백마탄 왕자인 줄 안다니까. 걱정 마 자기야. 걘 절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넌 우리 계획에만 집중해. 내일 결혼하고 나면 사업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원 위임장 쓰게 할 거야. 1년 안에 모든 명예 내 앞으로 돌려놓을게. 그러고 나서 애를 못 낳는다거나 하는 핑계로 이혼하면 돼. 우린 유럽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지아는 이어폰을 빼서 침대 위로 던졌다. 더 이상 찌르는 듯한 고통은 없었다. 남은 것은 가슴 속에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그들은 배신을 넘어 그녀의 진심을 비웃고 지능을 멸시하고 피땀 어린 결과물을 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지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들이 보게 될 것은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혼식 날의 여명이 묘하게 회색빛으로 밝아왔다. 밤새 내린 비로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자연도 숨겨진 비극을 감지한 듯했다. 지안의 방 안은 따뜻하고 분주했다. 전문 메이크업 팀이 새벽부터 도착해 있었다.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안의 얼굴을 능숙하게 만졌고 헤어 디자이너는 우아한 웨딩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다. 분주함 속에서
지아는 큰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표정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에 스태프들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세상에 신부님, 제가 본 신부님들 중에 제일 침착하세요. 볼터치를 바르며 아티스트가 칭찬했다. 보통 다들 긴장해서 난리도 아닌데 식은땀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신부님은 정말 평온하시네요. 아우라가 남달라요. 지아는 칭찬에 옅은 미소로 답했다. 평온하니. 이건 평온이 아니었다. 집중이었다. 생애 가장 큰 전투를 앞둔 전장의 군인이 갖는 침착함이었다. 얼굴에 붓이 닿을 때마다 전쟁의 위장크림을 바르는 것 같았다. 머리를 고정하는 핀 하나하나가 결의를 다지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오전 8시 단장이 끝났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다. 크리스털이 박힌 하얀 웨딩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쌌고 베일은 흠잡을 데 없는 얼굴을 신비롭게 감쌌다. 누구든 그녀를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외동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우리 딸 다 컸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좋은 아내가 되어라. 서로 아끼고 살아야 해. 진심 어린 조언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꽉 껴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주할 힘을 그들의 포옹에서 얻었다. 부모님이 나가자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파스텔 블루 색상의 하객룩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지아나 마지막이야. 정말 100% 확신해. 이 뒤로는 되돌릴 수 없어. 지수가 심각하게 말했다. 지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임시 저장된 이메일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어, 지수야. 지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다. 수신인은 전체 이사회 고위 임원진 인사팀장, 그리고 사내 법무팀이 포함된 그룹 메일이었다. 제목은 대문자로 적혀 있었다. 중요 공지 박민준 대리와 최소희 사원의 사기 및 회사 기밀 유출 증거. 첨부 파일에는 그녀가 모은 모든 탄약이 들어 있었다. 불륜 사진들. 민준의 오피스텔에서 찍은 10초짜리 영상. 회사를 털어먹으려는 추악한 계획이 적나라하게 담긴 어젯밤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정 부장의 20페이지짜리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날짜, 시간, IP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입찰 정보 유출의 증거였다. 그 이메일은
민준과 소희의 커리어와 평판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에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할 거야. 지안이 전송 예약 시간을 맞추며 말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성혼 선언이 있기 직전이었다. 지수는 친구를 경악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지아는 부드럽고 관대한 여자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달랐다. 너무 깊이 상처 입어 차가운 강철로 변해버린 여자였다. 이러고 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지수가 물었다. 지아는 노트북을 덮었다. 거울 앞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진흙탕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친 순백의 신부가 거기에 있었다. 이건 사적인 복수 때문만이 아니야, 지수야. 짓밟힌 내 명예를 되찾는 일이야. 배신당한 우리 팀의 노력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거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한 괴물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야. 노크 소리가 그들을 현실로 불렀다. 예식장으로 출발할 시간이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 위에 하얀 장미 부케를 집어들었다. 문을 열면서 그녀는 다시 행복한 미소를 장착했다. 가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 대기 중인 웨딩카로 우아하게 걸어갔다. 완벽하게 준비된 심판의 무대를 향해서 고급스러운 하얀색 웨딩카는 붐비는 서울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마치 여왕을 궁전으로 모시듯 다른 차들을 가르며 나아갔다. 차 안에서 아버지 옆에 앉은 지안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신부의 설렘 때문이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서는 검투사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화장, 아름다운 드레스.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의상이었다.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다.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았다. 긴장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사랑하는 딸을 안심시켰다. 지아는 옅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아빠.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괜찮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비밀을 숨기고 있자니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왔다. 대가가 얼마나 크든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다. 예식장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 중 하나였다.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꽃장식이 구석구석을 채운 거대한 볼룸은 꿈의 정원 같았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저명한 비즈니스 파트너, 고위 인사, 양가,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행사의 웅장함과 지안 민준 커플의 어울림을 칭찬하며 속닥거렸다. 맨 앞줄에는 민준의 대가족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사교계에서 유명한 그의 어머니는 승리의 트로피를 자랑하듯 하객들에게 끊임없이 미소를 날리고 있었다. 하객들 사이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소희가 보였다. 우아한 샴페인 골드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세련되게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다. 그녀는 거만한 자세로 앉아 승리의 미소를 숨기려 애쓰며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씩 입구를 힐끗거렸다. 이 결혼식 드라마가 끝나고 화려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기를 참을성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입구 쪽을 향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서 있는 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장내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성스러운 순간을 담았다. 지안은 너무나 완벽하고 순결해 보여서 보는 이들 모두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버진로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경애와 축복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건 공허함 뿐이었다. 밤새 연습한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턱을 치켜들고 당당히 걸었다. 시선은 정면 단상 끝에서 기다리는 남자를 향했다. 민준. 주례 선생님과 사회자 옆에 선 그는 지안의 드레스와 어울리는 흰색 턱시도를 입고 너무나 잘생기고 위엄 있어 보였다. 미소는 넓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오는 지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똑똑하고 부유한 지안을 얻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처형대로 우아하게 걸어오는 집행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지안이 단상 끝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한번 이마에 입 맞춘 뒤 민준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었다. 피부가 닿는 순간 지안은 온몸으로 퍼지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과거에 존재했던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발견한 건 번지르르한 거짓뿐이었다. 민준은 그녀를 이끌어 준비된 자리로 안내했다. 그들은 이제 주례와 증인 양가 부모님 앞에서 나란히 섰다. 식이 시작되었다. 주례 선생님의 부드럽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결혼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지안의 귀에 공허한 운궁거림으로만 들렸다. 그녀의 정신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오직 볼룸 뒤편 벽에 걸린 그녀에게만 보이는 대형 디지털 시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9시 13분.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며
차가운 피를 온몸으로 뿜어냈다. 그녀는 직장 동료인 하객들을 힐끗 보았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몇몇은 감동한 듯 보이기도 했다. 곧 그들의 휴대전화를 강타할 폭풍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 이제 성혼 선언을 위한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례사를 마친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자애로운 미소로 민준과 지안을 번갈아 보았다. 신랑 박민준 군과 신부 이지안 양 두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결혼을 서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문이 고요한 장내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자신감 넘치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안을 바라보며 반짝였다. 마치 우리 해냈어 자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제 지안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당연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안은 침묵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벽시계만 응시했다. 9시 14분.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묘한 침묵이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하객들 사이에 당혹감과 혼란을 일으켰다. 민주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안의 팔을 쿡 찔렀다. 자기야. 그가 걱정스레 속삭였다.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다. 앞줄의 가족들이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신부 이지안 양,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정적을 깼다. 그는 신부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신부님 준비되셨습니까? 질문이 다시 한번 공중에 매달렸다. 아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점점 패닉에 빠졌다. 지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안아, 왜 그래? 다 대답해. 그가 다시 속삭였다. 이번엔 다급했다. 얼굴에서 미소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지안은 귀머거리라도 된 듯 침묵했다.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계 초침에 고정되어 있었다. 폭발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듯 천천히 움직이는 초침에 543D. 긴 바늘이 숫자 3을 가리키며 정확히 9시 15분이 된 순간 지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나 우아하고 침착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볼룸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신부 기절하는 거 아냐? 민준도 따라 일어서며 지안을 다시 앉히려고 팔을 잡아 끌었다.
지아나 앉아. 우리 가족 망신시킬 작정이야.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지아는 모두가 놀랄 만큼 거칠게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차분해 보이던 눈동자는 차갑게 찌르는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단상 앞으로 성큼 걸어나가 줄에 선생님 앞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놀란 줄의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란스러워지던 장례는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뭔가 거대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지아는 몸을 돌려 수백 명의 하객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시선으로 장례를 훑었다. 당황한 가족들의 얼굴, 긴장한 민준의 가족들, 호기심 어린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한 지점에 멈춰 고정되었다. 소희에게. 그녀는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다. 환하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도 이제 이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시나리오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초간 소희를 노려본 후 지아는 다시 몸을 돌려 분노와 혼란으로 굳어버린 민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지아는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맑고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첫 마디를 뱉었다. 저는 이 결혼을 취소합니다. 절대적인 침묵. 누군가 방 안의 공기와 소리를 모두 빨아들인 것 같았다. 그 짧은 문장은 소리 없는 쓰나미처럼 하객들을 강타해 모두 입을 벌린 채 의자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 지안과 민준의 가족이 동시에 일어섰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지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패닉 상태로 외쳤다. 하지만 지아는 그 외침을 무시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고 날카롭고 뼈 있는 강조가 실려 있었다. 제 독신으로서의 마지막 밤에 값비싼 교훈을 준 예비 남편 박민준 씨와 제 비서 최소희 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아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최소희라는 이름이 공중에 머물게 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소희를 찾기 시작했다. 신이라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살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는 걸 알게 해줘서요. 문장이 끝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정적은 깨졌다. 비명이나 욕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지안의 디지털 폭탄이 완벽하게 터졌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카톡 띠링띠링. 동시에 수십 개의 이메일, 알림음과 메신저 알림음이 하객들의 휴대전화에서 울려 퍼졌다. 지안의 회사 동료, 임원, 이사들이었다. 고요한 한밤중에 울리는 화재 경보기처럼
성스러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디지털 패닉의 현장으로 변했다. 휴대전화가 울린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기기를 확인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황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지안이 보낸 이메일을 읽으며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사진을 보았다. 녹취록을 읽었다. 디지털 감사 보고서 첨부 파일을 열었다. 통제 불능의 혼란이 터졌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부장들은 분노에 차 수군거렸다. 그 지옥 한가운데서 민준과 소희도 휴대전화를 열었다.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단 몇 초 만에 세상이 무너졌다. 커리어 평판 미래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CEO 강 사장이었다. 볼룸 건너편에서 소희가 쥐가 덫에 걸린 듯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기절했다. 심판의 제단 위에서 지아는 그 모든 파국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약지에 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뺐다. 그리고 얼어붙은 주례 선생님 앞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멍한 눈으로 주저앉은 민준을 지나쳐 단상을 내려왔다. 충격에 빠져 있던 부모님이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아는 볼룸을 걸어 나갔다. 자신이 박살내버린 그 연극 무대를 뒤로 한 채 웅장한 볼룸의 문이 지안과 가족 뒤로 닫히며 아내 아수라장은 희미한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지안이 떠난 자리는 뜨거운 용광로 같았다. 얌전히 앉아있던 하객들은 이제 일어나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속닥거렸다. 행복한 순간을 찍으려던 사진 기자들은 당황했다. 카메라는 갈 곳을 잃었고 끔찍한 광경 중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몰랐다. 성스럽던 결혼식장은 예고 없이 터진 스캔들의 태풍눈이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단상 위에 무릎 꿇고 있었다. 뼈가 녹아내린 듯 몸에 힘이 없었다.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먼 곳의 벌떼 소리처럼 들렸다. 지안이 테이블에 놓고 간 반지를 바라보았다.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자신의 몰락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옆에 떨어진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 들었다. 동료들의 비난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건 발신자 이름이었다. CEO 강 사장. 남은 정신을 부여잡고 민주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라고 말할 틈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다시는 내 회사에 발들일 생각 마라. 박민준. 들려 평소 침착하던 강 사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쉬어 있었다. 어찌나 큰지
민준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넌 네 자신만 망신시킨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이름에 먹칠을 했어.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어. 너랑 그 뱀 같은 여자, 이름이 뭐지 최소희. 너희 둘 다 즉시 해고야. 내일 아침 너희 집으로 해고 통지서랑 법무팀 소장이 날아갈 거다. 회사 사람 누구한테도 연락할 생각 마. 그랬다간 후회하게 될 거다. 거칠게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해고 소송. 모든 게 끝났다. 꿈, 계획, 미래가 5분도 안 되어 증발했다. 언제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민준의 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거친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강타했다. 짝따귀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웠다. 부끄러운 놈. 아버지가 치을 떨며 뱉었다. 네가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을 했어.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를 내 욕정과 탐욕 때문에 다 망쳤어. 어머니가 달려와 말리며 흐느꼈다.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 보잖아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안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가족의 혼란 속에서 건너편의 소희가 깨어났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케이터링 직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수십 개의 경멸과 조소 어린 시선이었다. 그녀는 꾸미길 바라며 휴대전화를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다. 인사팀의 해고 통보 문자, 동료들의 욕설 메시지, 그리고 이웃들의 항의로 즉시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문자까지.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여기서 도망쳐야 했다. 남은 힘을 짜내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문으로 달아났다. 냄새를 맡고 몰려든 연예부 기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참석한 임원들과 고위 관리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망친 결혼식 따위엔 관심 없었다. 이건 기업의 위기였다. 강 사장은 굳은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IT팀 당장 소집해서 박민준, 최소희 접속 권한 전부 차단해. 노트북이랑 회사 자산 다 회수하고 증거 인멸 못하게 막아. 홍보팀 불러. 내일 아침 사내 공지랑 보도자료 준비해. 피해 최소화해야 하니까 빨리 움직여. 관련 없는 하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평생 본 적 없는 드라마틱한 스캔들 이야기를 챙겨 들고서 천국 같던 볼룸은 이제 지옥 같았다. 아름다운 꽃장식은 시들어 보였고 뷔페 음식은
손대지 않아 그대로였다. 그 모든 호화로움은 무너져 내린 거짓 연극의 아이러니한 배경이 되었을 뿐이었다. 민주는 결국 아버지에게 끌려 질질 끌려나가듯 식장을 떠났다. 빈 의자들을 지나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불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커리어, 명예, 그리고 가족의 존경까지. 건물 밖에서 소희는 겨우 택시를 잡았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실패가 억울해서였다. 모든 걸 걸었는데 얻은 건 파멸과 수치뿐이었다. 무대는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 거짓과 배신의 잔해만이 흩어져 있을 뿐. 재앙 같던 결혼식 날로부터 2달이 지났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민준과 소희에게 그날의 먹구름은 영원히 머무는 듯했다. 카르마는 조용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작동했다. 그들의 스캔들은 업계에 들불처럼 번졌다. 단순한 가십을 넘어 직업적 배신의 살해 연구가 되었다. 박민준과 최소희의 이름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문은 두드리기도 전에 닫혔다. 예전엔 민준을 스스카우트 하려던 헤드헌터들도 이제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평판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다. 강 사장이 경고한 대로 회사의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다. 베개만큼 두꺼운 소장은 정보 유출로 인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다. 민준이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과 보너스는 변호사 착수금을 내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고급 오피스텔은 소송 비용을 대느라 헐값에 팔아치웠다. 자랑하던 스포츠카도 팔아야 했다. 두 사람은 이제 도시 외곽에 덥고 먼지 많은 방 2개짜리 좁은 빌라 반지하에서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 호텔에서 몰래 만나며 느꼈던 사랑과 열정은 좁은 방과 쌓여가는 문제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들의 하루는 더 이상 아름다운 미래 계획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과 비난으로 채워졌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좀 더 똑똑하게 굴었으면 안 들켰을 거 아냐. 2번째 면접 탈락 통보를 받고 좌절한 민준이 소리쳤다. 나라고 지한 팀장을 얕보고 욕심부린 건 자기잖아. 내가 그 여자 똑똑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자기가 안 들어놓고 소희도 지지 않고 소리치며 인스턴트 라면만 담긴 그릇을 설거지통에 던졌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증오와 후회로 얽혀 있었다. 반면 도심의 높이 솟은 오피스 빌딩에서 지안의 삶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건 후 그녀는 2주간 휴가를 내고 마음을 추슬렀다. 회사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다. 모든 직원이 전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두 배신자로부터 회사를 구해낸 결단력 있고 용감한 리더로 보았다. 강 사장은 그녀를 따로 불렀다. 회사 내의 기생충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지안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전적인 신뢰의 표시로 이사회는 지안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결정했다. 그녀는 전략기획본부 상무 VP로 임명되었다. 민준이 그토록 탐내던 자리였다. 어느 바쁜 오후 지안은 비서와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며 로비를 걷고 있었다. 정문 근처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보안요원 2명이 억지로 들어오려는 한 남자를 막고 있었다. 지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민준이었다.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꼬질꼬질했으며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깐 지안이랑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민준이 보안요원에게 애원했다. 두꺼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지안은 걸음을 멈췄다. 한때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절망 후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다. 있는 것은 오직 공허함뿐,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을 보는 것 같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안은 보안요원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막으라는 신호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비서와의 대화에 집중하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주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지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경제 뉴스 포털에 뜬 기사는 민준의 희망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 제목은 선명했다. 태양그룹 지안 상무의 지휘 아래 재입찰로 X 프로젝트 수주 성공. 그가 훔쳐 팔아먹으려던 그 프로젝트였다.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그 프로젝트가 이제는 그가 배신한 여자의 승전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몰락은 문자 그대로 지안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읽었다. 오만한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안도의 미소였다. 복수의 장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과거의 잔의 위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진실성이라는 토대 위에 새로운 성을 쌓을 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 날카로운 기억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못할 둥근 조약돌로 만들었다. 지안에게 지난 1년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순례와 같았다. 사건이 있고 6개월 후 민준과 소희와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고 회사가 안정되자 지안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강 사장은 펄쩍 뛰었다. 더 높은 직급 2배의 연봉, 스톡옵션까지 제안하며 붙잡았다. 회사가 자네한테 빚이 있어, 지안 상무. 자넨 우리 최고의 자산이야. 지안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해요, 사장님. 여기 있는 동안 전 계속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릴 거예요. 제가 직접 놓은 토대 위에 제 온전한 것을 짓고 싶습니다. 결국 강 사장은 막대한 퇴직금과 보너스를 챙겨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의 첫걸음은 사업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한 달 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어린 시절 방에서 자고 엄마 밥을 먹고 아빠와 테라스에서 대화하며 오후를 보냈다. 잊으려 애쓰는 대신 받아들이며 상처를 치유했다. 사랑에 눈멀었던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속 찌꺼기 같은 분노를 털어냈다.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자 그녀는 성을 쌓기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직원 2명과 함께 인테그리티 컨설팅을 설립했다. 이름 자체가 그녀의 원칙이었다. 진실성이 전부다. 첫 고객은 그녀의 실패한 결혼식에 왔던 중견기업 회장이었다. 그는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의 전략이 뛰어나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뛰어나다는 건 알지만요. 나는 당신이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그런 가치가 필요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아는 헛된 약속을 팔지 않았다. 윤리와 투명성에 기반한 결과를 팔았다. 그녀는 비즈니스계의 현상이 되었다. 아름답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원칙을 가진 젊은 여성 CEO. 대학과 기업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어떻게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 더 이상 트라우마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았다. 일에 집중하고 가족을 챙기고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아침 커피 주말, 독서 친구 지수와의 짧은 여행. 그녀는 예전의 자신을 되찾았지만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버전이었다. 부활의 정점은 회사 설립 1년 후 찾아왔다. 2024 한국 비즈니스 리더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국내 유수의 CEO들이 모인 자리였다. 지아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 섰다. 차분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주제는 회복 탄력성 실현을 최고의 자산으로 바꾸는 법이었다. 존경하는 리더 여러분, 그녀가 운을 뗐다. 오늘 저는 교과서적인 경영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연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장래가 숨을 죽였다. 배신은 불입니다. 당신을 태워 재로 만들 수도 있고 강철을 명검으로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빈 공간을 복수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공간을 원칙으로 채우십시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약한 시멘트가 아니라 검증과 직관,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기둥으로 다시 세우십시오. 10분간의 연설은 날카롭고 진정성 있었다. 그녀는 모두를 전율케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배신한 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높이 날아올라 그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핏이 좋은 슈트를 입은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지아는 그를 알아보았다. IT 기업 CEO이자 패널이었던 서도윤 대표였다.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도윤의 목소리는 깊고 정중했다. 지안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서 대표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나 이론이 아니라 힘을 받습니다. 추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방식에 감동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요즘 비즈니스판에서 정말 보기 드문 거니까요. 수작을 거는 톤이 아니었다. 순수한 존경과 프로페셔널한 호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에서 인생 철학 취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아는 남자 버전의 자신과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거칠애보다 본질을 중요시하는 사람. 화려한 기업 행사장에서 거짓없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3년 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랬다. 여의도의 랜드마크 빌딩 통유리로 된 코너 오피스에서 지아는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인테그리티 컨설팅은 이제 작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세계층을 쓰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컨설팅 펌으로 성장했다. 2명이었던 직원은 200명의 전문가로 늘어났다. 에메랄드빛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지아는 특유의 차분하고 예리한 카리스마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녀는 이제 성을 짓는 것을 넘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삶도 완벽한 조화를 찾았다. 지안과 도윤은 2년 전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경건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아침 식탁에서는 늘 흥미로운 토론이 오갔다. 도윤은 지안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큰 지지자였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점심 큰 프로젝트 수주를 자축하며 지안과 도윤은 지안의 회사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360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 곳이었다. 디저트를 즐기던 중 지안의 시선이 우연히 1층 로비 입구 쪽으로 향했다.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는 분주함 속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낡은 자주색 유니폼을 입고 굽실거리는 발렛 파킹 요원. 민준이었다. 살이 빠져 왜소해 보였고 등은 굽었으며 손님을 향한 미소는 비굴하고 지쳐 보였다. 지안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근처에 멈췄다. 색바랜 점퍼를 입은 여자가 내려 도시락 봉투를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소희였다. 짙지만 싸구려 티가 나는 화장 밑으로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민준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유쾌하지 않다는 건 몸짓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는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유리창 중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순간 2초 남짓 민준의 눈이 지안의 눈과 마주쳤다. 그 거리에서도 지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놀라움 타오르는 수치심 깊은 후회, 그리고 자신의 패배에 대한 처절한 인정. 아내의 시선이 변한 걸 느낀 도윤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누구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안은 시선을 거두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그들과 관련된 감정의 찌꺼기는 없었다. 평온함 뿐이었다. 그녀는 아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비웃음이 아닌 옅고 진실한 미소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이 없어. 너희 나름대로 평안하길. 그것은 과거의 챕터에 찍는 마침표였다. 아무도 아니야, 자기야. 그냥 도시 풍경의 일부일 뿐.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안은 남편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다. 지안의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었다. 이 높은 곳에서 누리는 자신의 완전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바람에 날려간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10년은 긴 시간이다. 도시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여
은빛 흉터로만 남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서울 남쪽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주택. 저녁 노을이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잘 가꿔진 뒷마당에서 5살 난 여자아이가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반딧불이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름은 하나. 지안과 도윤의 삶에 말 그대로 하나뿐인 빛이었다. 지안은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사치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온과 행복이 배어 나왔다. 도윤이 얇은 담요를 들고 나와 지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딸아이가 웃는 모습. 지안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리듬을 찾았다. 인테그리티 컨설팅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 맡고 있었다. 그녀의 초점은 바뀌었다. 3년 전 그녀는 희망의 등불 재단을 설립했다. 사기나 배신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업에 실패한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창업 자금을 대주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타인을 위한 등대로 바꾸었다.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요새를 지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대중에게 자신의 상세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 깊은 공감은 어둠을 직접 통과해 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란 걸. 같은 도시의 다른 편, 꺼지지 않는 가로등 아래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자가 앱을 껐다. 긴 근무의 끝이었다. 민준이었다. 40대 초반이 된 그는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했고 눈가와 입가엔 피로가 깊게 주름져 있었다. 한때의 패기는 사라지고 운명에 굴복한 남자의 텅 빈 눈빛만 남았다. 해고당하고 소송으로 파산하고 소희와의 관계도 가난 속에서 서로를 탓하다 끝났다. 소희는 어느 날 아침 욕설이 적힌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그 후 민준의 삶은 끝없는 투쟁이었다. 지금은 택시 운전으로 하루를 버텼다. 한때 정복하고 싶었던 도시에서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직업이었다. 매일 옛 동료들이 일할 법한 빌딩 숲을 지날 때마다 그는 소리 없는 고문을 당했다. 후회는 이제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인생에서 유일했던 진짜 보석 지안을 스스로 내다버린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다. 어느 날 오후 콜이 잡혔다. 픽업 장소는 인테그리티 타워.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 건물인지 도시 전체가 알았다. 취소하고 싶었지만 월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그 웅장한 건물로 향했다. 승객은 지안이 아니었다.
밝은 표정의 젊은 여직원이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친구와 통화했다. 대박이야. 오늘 이지한 의장님이 우리 부서에 오셨어. 와,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 아우라가 장난 아냐.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직이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데 나 여기 입사한 거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민주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자신이 파괴하려던 여자의 이름이 이제는 존경과 찬사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잃어버린 삶의 잔해 위를 운전하며 가질 수 있었던 세상의 메아리를 듣고 있었다. 손님을 내려주고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멀리서 불을 밝히는 인테그리티 타워를 바라보았다. 꼭대기에는 빛으로 가득 찬 삶이 있고 자신은 어두운 바닥에 갇혀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울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완전히 깨달은 남자의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의 소도시 소희는 봉제 공장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을 떠나 서울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악명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화려한 삶은 거머도 스클로프이 없었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에서 SNS를 보던 그녀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맨 위에 차분하고 위험 있는 미소를 띤 지안의 사진이 있었다. 소희는 멍하니 화면을 보았다. 질투조차 나지 않았다. 영혼 깊은 곳에 피로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한 여자의 성공을 맨 뒷줄에서 지켜보는 관객에 불과했다. 감옥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 여자의 찬란함에 영원히 가려진 채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일상이었다. 다시 지안의 테라스. 하나는 도윤의 무릎에서 잠들었다. 가끔 생각해. 지안이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 당신을 만나고 하나를 낳고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도윤은 달빛 비친 아내의 얼굴을 보며 끄덕였다.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해. 가장 끔찍한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항구로 데려다 주니까. 지아는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다. 과거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재련의 과정이었다. 거짓을 태워버리고 가장 진실한 자신만 남게 한 정화의 불꽃이었다. 민준과 소희의 배신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론으로 가기 위해 필요했던 거칠고 잔인한 서막이었다. 별빛 아래 진정한 사랑에 둘러싸인 지아는 온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적을 파괴함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어둠이 틈탈 수 없을 만큼 빛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승리한 것이다.